얼마 받고 나왔냐? 보존해서 세금으로 돈 벌려고 그러냐? 일은 안 하고 왜 여기 나와 있냐? 아카데미 극장 보존 집회에 종종 나갈 때마다 철거를 지지한다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반복하더군요. 뭔가 돈이 얽혀 있으니까 그렇게 극장 보존에 필사적인 게 아니냐는 뉘앙스로 말이죠. 금전적 이해관계가 없다면 이렇게까지 열성적으로 극장을 지키려고 할 리가 없다는 그 역설적으로 순진한 태도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문화유산의 가치 그리고 보존의 필요성을 아무리 설명해봐야 그분들에게는 그저 그놈의 돈 문제로 환원돼서 들릴 뿐이겠지요. 아카데미 극장 보존을 지지하는 우리는 순수한 문화시민이고 앞서 말한 그 어떤 분들은 돈밖에 모르는 속물이란 이런 이분법을 세우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일어난 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일련의 과정을 환기해보면 오로지 돈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그 빈곤한 상상력을 자꾸만 곱씹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초점은 돈이었습니다. 원광수 시장은 보수 유지비가 아까워 극장을 철거하겠다고 했고 문화재청이 등록문화재 지정을 2번이나 권고했지만 역시 비용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시정부는 야외 공연장과 주차장이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라 주장했죠. 일부 상인회와 시민들에겐 그 말이 매력적으로 들린 모양입니다. 몇 년 지나지 않아 그 자리엔 부동산과 건설업자를 흐뭇하게 할 건물이 세워져도 모를 일이지만요. 그러면 아카데미 극장을 통해 정말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때 가서 우리는 깨닫게 될까요? 개발 독재의 망령은 잊을만 하면 되살아나 아니 한 번도 죽지 않고 계속 한국 사회를 배회하면서 돈이 안 되는 건 줄줄이 파괴하고 있다는 생각은 너무 과한 걸까요? 60년 역사의 문화유산을 단 1년 만에 시장이 독단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역사회가 합심해 7년을 이어온 극장 보존운동은 시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한순간 정쟁의 대상으로 특정 진영의 이익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극장 보존에 찬성표를 던진 정치인들이 3년 만에 철거에 찬성표를 던져도 극장 보존을 상찬하던 미디어가 언제 그랬냐는 듯 시정부의 일방적인 철거 논리를 그대로 받았어도 의문을 갖는 사람만 바보가 됐죠. 돈과 정치적 논리 앞에선 법도, 안전도, 소통도, 그리고 오늘따라 그 이름도 낯선 민주주의도 차례로 무너졌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를 이 환멸투성이 세상은 2023년 10월 30일 이후에도 한동안 비슷할 겁니다. 우리는 또 상처를 받고 자주 답답함을 느끼고 그보다 더 자주 분노가 끓어오르겠지요. 혼란과 무력감 사이에서 좌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끝끝내 냉소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이 세상은 안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이렇게 한다고 뭐가 바뀌겠냐 등등등.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갖는 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답답함을 끼얹고 분노를 안기는 바로 그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상황일 테니까요. 원주 아는 척입니다. 아카데미 극장은 철거됐지만 철거되지 않았습니다. 시민사회가 쌓아온 지혜와 역량을 살려서 또 다른 방식으로 아카데미 극장을 보존해 나갈 테니까요. 오늘은 그 얘기를 길게 해보겠습니다. 2023년 11월 3일 원주 아는 척 95회 1부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전우재입니다. 11월이 시작됐습니다. 슬슬 난방을 틀어야 할 정도로 쌀쌀해졌죠.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안 그래도 이번 주에 독감으로 고생하신 조국인 씨 또 옆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독감 혼자 조국인입니다. 목소리가 아직도 조금 여파가 남아 계신 것 같은데. 네, 목이 계속 돌아오질 않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괜찮아졌는데 아직까지 목이 좀 많이 안 좋아서. 네. 그렇죠. 지난주에 슈아도 한번 독감이었나요? 크게 또 아프지 않았습니까? 아마 슈아에게 옮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연이어서 독감에 걸려가지고. 요즘에 근데 독감 걸리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맞아요. 한절기에 갑자기 날씨가 이렇게 또 추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심지어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는데도 독감을 이렇게 좀 심하게 앓은 걸 보면은 그게 원래 그렇게 소용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예방 주사를 맞아서 그나마 이 정도인 그러니까 거다라고. 코로나 백신처럼 네네 뭐 걸리긴 하지만 걸리더라도 좀 덜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아마 역할을.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사실 지금 역설적으로 저희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저희가 녹음할 때 항상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몸이 좀 더워지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맨날 화나는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에어컨을 틀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난방 얘기를 위해서 하긴 했는데. 오프닝에서 네. 그렇죠. 평소에는 또 난방을 좀 틀게 되는 맞아요. 11월 또 네. 들어서는 그런 또 계절이 왔구나를 좀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잠깐 근황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사실 저희가 이번 주에는 잠깐 양지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방구석에만 항상 있다가 말이죠. 들으신 분도 뭐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10월 31일 오후 6시 20분에 원주 MBC 변정현의 행복 매거진 6시입니다. 뭐 청년들의 정치 한판이었나요? 맞아요. 그 네. 코너에 출연을 했습니다. 저희 둘이. 그러니까 그게 저희 둘이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저희 둘은 의견이 같잖아요. 맞아요. 원주 아는 척 들으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근데 그 방송의 사실 콘셉트는 뭔가 이렇게 의견이 다른 좀 두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대결을 좀 하는 거죠. 네, 맞짱을 좀 떠야 되는데 말이에요. 네. 어제 뭐 저희는 그냥 한 목소리로 원광수 욕하고 말이죠. 네네. 이래도 되나 싶어서 저 얘기하면서 이게 보통 이렇게 두 사람이 같은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그래도 공영방송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너무 편향되게 느껴지지 않고 우리가 약간 우려할 정도로 맞아요. 너무 같은 얘기만 하고 갔지만 근데 사실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네네. 어제 사실 방송이 좀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게 원래는 유튜브로 이게 보이는 라디오가 돼야 되는데 어제는 하필 오류가 났대요. 이런 일이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영상으로 안 남아 있습니다 지금. 네. 저희의 방송을 아마 들으신 분들이 몇 안 계실 것 같아요. 다시 들을 수도 없어서. 그 남아 있는 거 보더라도 이렇게 암흑 검은 속에 있죠. 화면에 네. 마치 지금 원주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제 하여간 뭐 원광수 욕도 실컷 하고 뭐 어제 아카데미 극장 얘기도 하고 네네. 저 다면 평가 관련된 논란 얘기도 하고 뭐 좋았던 점 나빴던 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좋았던 점 꼽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네. 오히려 둘 다 워스트는 굉장히 빨리 그렇죠. 선정을 했는데 베스트를 어떤 걸로 해야 될지 좋은 걸 뭘로 해야 될까 하다가 네네.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인사청문회 조례 도입한 거 뭐 이런 걸 했고 네. 부인 씨는 저기 어린이집 원주형 어린이집 맞아요. 네. 저거 전산으로 이제 할 수 있게 됐잖아요. 네, 전자문서 시스템을 도입한 그 내용을 꼽았었죠. 맞아요. 그거를 이제 해주셔서 하여간 아직 저 음성은 남아 있거든요. 저 변정현의 저 행복 매거진 6시입니다. 이거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10월 31일자 거 혹시 궁금하시면 저희 원주 아는 척 원주 MBC가 어쨌든 처음 콜라보를 저희 맘대로 어쨌든 해본. 그럼요. 예, 어쨌든 저희 양지로 잠깐 나왔던 방송 혹시 궁금하시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뭐 오늘도 할 얘기는 사실 뭐 어제 원주 MBC에서 많이 하긴 했는데 또 시간 관계상 못한 것도 있어서 그렇죠. 오늘도 한번 실컷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95회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 원주의 중요한 뉴스를 논평합니다. 원주통신. 네, 이런 주제로 뭐 이야기하는 날이 오질 않기를 바랬는데 결국 하는 날이 오고 말았네요. 네, 원주시 정부가 위법, 졸속, 불통 논란과 시민사회 거센 반발에도 지난달 30일 끝내 아카데미 극장 철거를 강행했습니다. 한국에서 원형을 간직한 가장 오래된 극장이자 문화재청이 등록문화재 등록을 2번이나 권고할 만큼 가치를 인정한 문화유산을 파괴한 건데요. 원광수 시정의 상징적 장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날 이거 철거한 당일도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번 민선 8기 불통 시정에 좀 정점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라는 네네. 생각이 들어요. 고공농성 중이었던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 활동가를 오전부터 경찰이 강제 연행을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줄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매달아서 이렇게 내려오게 하는 사실은 좀 위험해 보였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리하게 굉장히 강경 진압을 하는 그런 식으로 강제 연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렇게 농성 상황이 정리가 되니까 또 기다렸다는 듯이 업체는 일사천리로 그러니까요. 중장비를 동원한 또 철거 작업을 진행해서 라이브 보시는 분들은 화면에 나오겠지만 이런 식으로 뭐 거의 당일에 벌써 이렇게 네네. 극장 지붕면을 허물었고 오늘까지 이제 화면을 보면은 뭐 거의 뭐 벽을 뭐 다 허물었다. 맞습니다. 거의 철거를 거의 끝낸 상황입니다. 이후에 시정부는 당일에 또
아친현대 활동가들이 이제 시청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집회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또 이제 출입을 거부, 그러니까 제지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요. 아친현대 활동가들은 못 들어가게 하고 그 옆으로 이제 우회로를 만들어서 소위 말해서 그들의 표현대로 하면 일반 시민들은 이제 뭐 들어가도록 하는 듯한 네네. 그런 선별을 하는 또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이런 불통의 어떤 상징적인 장면들을 보여줬다 그날. 네. 어떻게든 해치워 버리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느껴졌죠. 네, 이런 게 뭐 도통 이해하기가 어려운 만큼 또 사회적 활동을 대폭 키워가며 독단적으로 철거를 강행한 시정부는 이제 정치적 부담을 오롯이 지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아카데미 극장 보존에 연대해온 민주노총 원주 지역 지부는 아카데미 철거와 함께 원주시의 민주주의도 무너졌다며 아카데미 극장과 함께 원광수 시정의 정치적 생명도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네, 그럼 오늘은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책임. 많은 분들이 뭐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만은 극장이 철거됐다고 해서 뭐 결코 끝이 아니죠. 그렇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만 이제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우리가 이제 책임을 묻는 방식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먼저 아카데미 극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법 졸속으로 진행한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단식, 노숙, 고공농성까지 하면서 막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회적 갈등이 지금처럼 대폭 커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극장 철거가 위법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겠죠. 원주 MBC 권기만 기자가 어제 아주 잘 정리를 해줬어요. 10월 31일자 리포트에서 녹음하는 당일 기준으로 타이틀부터 아카데미 철거 고발건 수두룩 감사도 받아야, 이게 뭐 한마디로 요약을 잘했습니다. 네네. 말마다 정말 많아요 지금. 수두룩하죠. 고발 감사 관련해서 걸려 있는 게. 네네. 이 리포트를 바탕으로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먼저 성면 무단 철거가 있죠. 아카데미 극장 성면의 위험성을 시정부는 아주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극장 철거 공사를 위한 가림막 설치 과정에서는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성면 제거 작업이 이루어져서 현장 노동자와 일대 시민을 1급 발암물질에 노출되게 했죠. 이게 9월 11일이었습니다. 네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부는 별 문제가 아니라면서 공사를 재개하고 결국 며칠 뒤에 현장에서 성면 무단 철거 정황이 또 발견되기도 했죠.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와 123조, 성면안전관리법 제27조를 위반했다는 지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은 원주시 정부를 상대로 조사를 마친 대로 검찰로 사건을 넘길 계획이라고 하죠. 네네. 다음으로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위반이 있죠. 아카데미 극장은 강원 가명에서 200m 이내에 있는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이기 때문에 진동 분진 유해 물질 등이 발생하는 이런 공사, 뭐 대표적으로 아카데미 극장 철거 공사 같은 거죠. 네네. 이런 거 하려면 이제 전문가 심의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시정부는 200m 밖에 있다 이렇게 거듭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건축사가 실측 도면으로 분석을 하니까 200m 이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아친연대가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원주시 정부를 고발했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또 앞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이후에 원주시 정부의 반응은 법 취지를 생각해야 된다, 이런 반응이 있기도 했었죠. 네, 그러니까 법 취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설령 200m 이내에 있더라 하더라도 이것은 강원 가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아카데미 극장을 보호하기 위한 법은 아니기 때문에 무관하다라는 뉘앙스로 또 그렇죠. 답변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88 사태가 있었죠. 이거 처음으로 물리적으로 충돌했던, 공무원을 동원해서 어떻게 보면은 시민들과 물리적 어떤 충돌까지 네네. 벌어졌던 이 88 사태 당시에 극장 철거 현장에 업무와 관계없는 시청 공무원을 투입한 것도 지금 직권 남용 적용이 가능하다는 법적 해석이 있어서 추가 고발 여부를 또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또 원주시 의원들,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죠. 이 철거한 처리가 위법하게 진행이 됐다. 뭐 저희도 지적했지만 지방자치법 제55조, 또 원주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14조와 제15조를 위반했다, 이런 혐의가 있기 때문에 관련 사안을 고발해서 현재 춘천지방법원에 접수돼 심리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또 아친연대는 뭐 앞에 말했던 이런 혐의들 포함해서 극장 철거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시정부의 이런 전반적인 위법 행정을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고요. 고발건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부는 경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등 상당한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네. 또 이와 함께 정치적 책임을 묻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역시 원광수 시장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결국 투표를 잘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시장과 시의원을 뽑는 거는 지방선거죠. 지방선거는 2026년 6월 3일입니다. 다음 주. 네네. 한참 남은 게 사실이에요. 작년에 했으니까요. 예.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은 내년 4월 10일이죠.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요거는. 국회의원이 사실은 뭐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미친 영향력이 꽤 셉니다. 사실은 국회의원이긴 한데 이게 뭐 좋은 정치 풍토는 아닙니다만은 뭐 솔직히 말하면은 국회의원이 뭐 이렇게 지방 의원에 대한 공천권도 암암리에 갖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네. 시장에게 뭔가 입김도 행사할 수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총선 결과에 따라서 시장과 시의원에게도 간접적으로나마 좀 책임을 묻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또 한간에선 주민 소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다음 선거까지 못 기다리겠다는 못 기다리겠다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거 네네. 3년 언제 기다리냐.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뭐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뭐 아침연대에서 한 번도 언급한 적도 없고요. 다만 지난번에 원주 MBC 보도에서 뭐 한 번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 뭐 얘기도 있고 일반 시민분들 중에 뭐 화가 난다는 분들 이런 분들은 뭐 사실 이게 제도적 장치니까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네네. 주민 소환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투표로 시장을 끌어내릴 수가 있는 제도죠. 기초자치단체의 시장 같은 경우는 청구권자 총수의 15%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이 주민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 소환을 위한. 근데 여기서 청구권자는 일단 19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주민이에요. 사실 우리가 지금 선거권은 만 18세까지 됐죠. 네네. 근데 이 주민 소환은 소환. 아직까지 19세예요. 이게 법이 아직 개정이 안 돼가지고. 하여간 19세 이상 선거권인 주민이고, 그 다음에 19세 이상 외국인 중 영주 체류 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고 지자체 관할구역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주민. 그러니까 하여간 원주에서 오래 산 주민도 외국인 주민도 가능하다. 네네. 예, 이분들이 이제 총수의 15% 이상 서명을 60일 이내에 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이거 주민 소환하겠습니다. 청구하고 뭔가 이렇게 증서를 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날로부터 이제 60일 동안 받으면 된다는 거죠. 제가 계산해봤어요. 원주는 올해 9월 기준으로 주민등록 인구 통계상 지금 19세 이상 주민이 30만 4,155명입니다. 이 중 15% 이상 얼마냐 보면은 45,624명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45,000명, 뭐 46,000명 이상 서명을 받아야 주민 소환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가운데서 이제 만약에 투표가 된다, 청구가 이제 돼가지고 유효한 서명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해야 됩니다. 일단 그러면 10만 1,385명이 투표를 해야 돼요. 네네. 그리고 그 투표한 사람 유효 투표 총수의 과반이 찬성을 하면은 주민 소환이 완성이 된다. 시장이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강제로 소환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야, 이제 조건들이 많네요. 까다롭죠. 네. 결국에는 대부분 보면은 투표율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 3분의 1, 그러니까 33.333333%를 못 넘는다는 거죠. 그럼 의외로 그게 주민투표에 들어가기까지 된 적은 있나 보네요. 역대 사례가 11건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2007년 하남시 의원 2명은 실제 소환까지 됐어요. 투표도 성립이 됐고 투표 결과 소환 찬성이 높게 나와서 소환이 됐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투표율 미달로 전부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3.3%를 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이 주민 소환을 추진 중인 지자체가 많아요. 충북도지사가 대표적으로 있죠. 지금 한 뭐 5만 명이가 모았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근데 뭐 여기 하려면은 뭐 많다고 들어요. 뭐 13만 명? 그 정도 해야 된다 아직 그래가지고 많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기 고양시장, 전북 남원시장, 그리고 우리 가깝게는 강원도의 철원 군수, 태백 군수를 상대로도 주민 소환이 추진 중이고 우리 바로 옆 동네인 횡성 군수를 대상으로도 주민 소환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잠깐.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횡성은 이게 군 단위는 말이죠. 인구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5% 하면 막 몇천 명 수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횡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6천 명 정도, 6천에서 7천 사이면 된단 말이에요. 네네. 15% 하면. 그러니까 이제 될 것 같으니까 시장이 이제 부랴부랴 사과를 하면서 주민 소환 얘기가 좀 쏙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투표로 이렇게 시장을 끌어내린다는 거는 뭐 매우 어렵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어렵긴 합니다만 사실 뭐 정치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시장에게는 큰 압박과 부담을 줄 수 있죠.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언급해주신 다른 지역들 있잖아요. 이런 지역을 그냥 듣기만 하더라도 거긴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뭔가 잡음이 있구나. 네네. 이런 느낌을 주지 않겠습니까?
주민 소환이 일단 성립이 되면 만약에 15%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투표가 성립이 되면은 투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게다가 시장은 직무 정지가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대통령 탄핵해 볼 때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그렇죠. 탄핵이 되면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나오거나 결정 여부가 나올 때까지는 정지가 되죠. 그렇죠.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고 만약에 시장이 이제 직무 정지가 되면 부시장이 이제 권한 대행을 하게 됩니다. 이 주민 투표를 할 때까지는. 그래서 보통은 한 20일에서 30일 정도 걸리거든요. 이게 공고가 뜨고 실제 투표를 하기까지. 그 동안은 이제 직무 정지가 되기 때문에 이 또한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뭐 하여간 뭐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나올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정치적 책임을 어쨌든 원광수 시장이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좀 그렇게 그런 여론이 있는 걸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여기까지는 저희가 가장 직접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일단 얘기해 봤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한 일이긴 할 텐데요. 다만 이것만으로 충분하냐? 이런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허무할 정도로 한순간에 아카데미 극장이 철거되는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희가 느낀 점도 좀 많기 때문에 그 얘기를 오늘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민주주의란 무엇일까를 좀 다시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선거 이야기도 나오긴 했지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요즘에 이런 말을 좀 듣기가 싫어요. 막 이런 얘기 하세요. 막 이래서 투표가 중요합니다. 원주분들 그렇게 투표 잘하지 그랬어요. 막 이런 분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저기 유튜브나 이런 데 막 이런 거 언론 보도된 거에 막 댓글을 네네. 원주가 아닌 분들은 뭐 그렇게 달고 계신 거잖아요. 이게 또 뭐 전국 MBC에 이렇게 다시 소개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뭐 네이버 뉴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이게 저 원주에서 이런 일 벌어졌네. 원주 시장 누구야? 국힘이네. 그러니까 투표 잘하지 그랬어. 이 논리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뭐 이래서 투표가 중요합니다. 이래서 투표가 중요합니다만 우리끼리도 자조적으로 나오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맥락에서는 저는 이런 얘기가 좀 고깝게 들리기도 하고 좀 언짢기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냐 좀 고민을 해봤을 때는 일단 첫 번째로는 나는 안 찍었어. 일단 나는 안 찍었다고. 투표가 중요하고 뭐 이런 거 다 알겠는데 나는 안 찍었는데 뭐 어떡하라고. 이분들 표현대로라면은 투표를 잘한 사람은 그 무슨 죄입니까? 소위 이 사람의 표현대로 그렇죠. 따진다면.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의아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설령 이제 그 논리대로 투표를 뭐 소위 잘못했다. 잘한 건 뭐고 잘못한 건 뭔지는 난 모르겠지만 투표라는 게 투표를 뭐 만약에 잘못했더라도 그럼 이런 일을 감수해야 되는 거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투표를 한 어떤 유권자, 시민의 잘못인 거냐. 그러니까요. 네. 이런 얘기가 저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네.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그 말은 결국에는 이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민주당을 찍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다. 이 얘기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네. 저는 어떤 그런 함의가 담긴 정치적인 의도에서 이런 말들이 나온다고밖에 볼 수 없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우리의 모든 삶이 정치적이라고는 하지만은 이거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모든 사안을 정말 현실 정치의 어떤 이해득실 그리고 어떤 진영 논리로 바라본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이라는 것과 어떤 진영 논리와는 좀 다른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게 문제를 너무 협소하게 만들고 있다. 맞아요. 아카데미 극장을 통해 드러난 어떤 민주주의의 문제를 너무 그냥 무슨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문제 이런 걸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네네. 오히려 이런 발언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이 단순히 민주주의의 위기다라고 얘기하는 게 국민의힘이 당선돼서 그런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비단. 네. 민주당이 뭐 있을 때는 민주주의의 위기가 없었습니까? 저는 네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되더라도 이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민주주의가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하는 투표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그러한 맥락과 과정 속에서 활용 점정으로 이렇게 딱 투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결실이 맺어진다. 이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생각. 그래서 민주주의 이 투표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거지 투표가 민주주의의 전부라고 하지 않잖아요. 네네. 그런 게 있는 건데 우리는 뭔가 이렇게 한탕주의처럼 선거가 그냥 전부가 돼버린다. 그러니까요. 선거에서 이기고 지면은 그래 졌으니까 뭐 그 뒤에 벌어지는 일들은 뭐 감수해야 되는 것처럼.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너네가 국힘 찍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네네.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적절하진 않은 것 같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이번에 새삼 느낀 게 뭐냐.
선거 한 번으로 지나치게 무제한적인 권력이 시장과 시의원에게 주어진다. 이 점을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뿌리 깊게 느꼈을 것 같아요. 뼛속 네네. 깊이. 거의 뭐 프리패스권을 얻은 것처럼 막무가내로 나가도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시민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반영할 제도적 장치는 절대적으로 부실하다. 네네. 지금 지방자치법 현실도 그렇고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도 지금 그렇고요. 우리가 뭐 지방자치를 사실 다시 시작한 게 민선 1기 뭐 이런 게 시의회를 기준으로 하면은 사실 뭐 91년부터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이제 30년 정도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동안 많이 발전해 왔다고는 하지만 또 제도적 장치가 많이 개선이 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시장의 맘대로 독재적인 어떻게 보면 시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현실이다. 네네. 지금 보면은 그런 거를 지난 1년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정부와 시의회가 위법적으로 이런 아카데미 극장과 같은 사업을 밀어붙여도 브레이크를 걸 수 없는 현실. 이런 것들을 저는 일단 가장 크게 느꼈고요.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국에는 치자와 피치자가 일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저기 고등학교 때 말이죠. 정치 교과서나 이런 걸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선택 과목으로 정치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통치를 하는 사람과 통치를 받는 사람이 일치하는 건데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이 지방자치의 주인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그렇죠. 네. 결국에는 시민이 주인 되게 하는 정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우리가 앞으로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국민의힘을 찍고 민주당을 찍고 뭐 이 사안이 어디에 유리하고 불리하고 뭐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서 요런 좀 프레임을 깨서 네네. 이렇게 문제를 자꾸 협소하게 만드는 더 높은 차원의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사실 저희 원조하는 척이 뭐 무실동은 지금 또 최근에 소양동은 지금 이런 코너를 계속 진행하면서 뭐 시의회 리뷰도 하고 뭐 시정 평가 이런 걸 계속 하고 있는 것도 뭐 그런 이유이긴 한데 우리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정치인이 밥값을 지역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일상의 정치적 변화를 좀 이끌어내기도 하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풀뿌리 정치를 또 바꿔보기도 하고 이런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 과정에서 뭐 시민에게 더 많은 권력을 할애하는 어떤 민주적인 좀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지도록 우리가 계속 또 요구를 하고 관철하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뭐 이런 게 사실 또 듣다 보면은 뭐 뜬구름 잡는 소리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나 싶으실 수도 그리고 뭐 있겠습니다만은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거는 계속 뭐 나왔던 얘기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네.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이런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뭐 시의회 그리고 도의회에서 하는 모든 얘기를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의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가 이런 투표를 통해서 우리의 권력을 이양한 그 사람들이 제대로 그 권력을 쓰고 있느냐를 우리는 봐야 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의무가 있는 거죠. 그게 뭐 그 내용 하나하나를 알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권한을 우리가 주인답게 쓸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정치 현실이 지금 그 상당히 중앙 정치에 관심이 높잖아요. 네네. 물론 중앙 정치는 중요합니다. 윤석열 정부를 보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죠. 뭐 검찰 개혁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는 분명히 필요한 일인데 다만 우리가 너무 어쨌든 중앙 정치에만 지금 관심을 갖게 되는 것도 일견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우리가 서울 공화국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아카데미 극장 문제는 물론 정말 사실 이례적일 정도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죠. 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렇죠. 뭐 그런 거는 상당히 성과긴 한데 근데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이슈가 될 수도 있을 만한 사안인데 왜냐면 너무 말도 안 되는 행정이었으니까 이게 네네. 1년 동안 벌어진 게. 근데 왜 다른 지역 어떻게 보면 중앙 언론에서 더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전히 이런 이슈는 그냥 너네 지역끼리의 문제다. 너네 그냥 지방자치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그것은 뭐 흔히 있는 일이다. 이게 만약에 중앙정치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대번 대서특필이 됐겠죠. 그렇죠.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정이 계속 네. 벌어졌다면. 그리고 이게 계속 하루 종일 어떤 방송에서 여러 패널들이 나와서 얘기하고 뭔가 이슈가 지겨울 되고 정도로 얘기를 했을 네네. 겁니다. 그럼 뭔가 변화가 진짜 이루어졌을 수도 있죠. 압박을 받은 뭐 관련 기관들이 뭔가 손을 써가지고. 근데 아카데미 극장 문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말 비상식적인 행정이 지역에서 벌어지더라도 언론도 그렇고 뭐 정치인들도 그렇고 중앙 정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냥 그건 지역의 문제다.
지역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중앙까지 이렇게 넘어올 일은 아니다 시끄럽게. 저는 네네. 그런 태도를 이번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은 제가 상지대를 다닐 때도 상지대 이슈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학교에서 벌어지는데도 그런 거는 거의 중앙 언론에 안 나오죠. 사실은 잘. 그건 더 이제 더 좁혀서 학교의 일이다 뭐 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 지방대 일이다. 지방대 항상 문제가 많으니까 하여간 문제 많은 것들이 모여서 그냥 문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서울 대학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맨날 뉴스 나오죠. 사실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목격했죠. 그렇죠. 네. 뭐 서울대에서 사실 그 총장 선거 농성하는 거와 상지대에서 총장 선거 농성하는 거는 분명히 결이 다르게 이제 취급이 되는 거고,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두 사안에서 오는 어떤 무게감의 차이는 뭘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왜 길게 드리냐면은 우리 지역에서 사실 그런 모습을 좀 목격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무슨 아카데미 극장 어떤 아카데미의 친구들과 또 이런 아카데미 보존 운동에 뭐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열성적으로 나섰던 것도 아니고 사실 간접적으로만 참여한 게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그런 일들인 거죠. 예를 들어 원주에서 저기 상지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와가지고 북콘서트 했잖아요. 네네. 그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왔죠. 네네. 예.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보고 좀 현타가 왔다는 분들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지금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당장 원주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라는 어떤 당의 가치에 봤을 때 굉장히 위배되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중앙 정계에 엄청난 이슈를 몰고 다니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이 왔을 때는 그냥 이렇게 다 이슈 파이팅을 하면서 네네. 이렇게 가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 괴리감은 뭘까, 이 차이는 뭘까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그 당시에는 현타가 느껴졌다고 하시지만은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생각을 하게 된다. 이게 뭐 조국 전 장관을 뭐 비판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갔던 사람 비판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이 차이는 이 괴리는 왜 발생을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저는 좀 새삼 해보게 됐다는 거죠. 네네.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예. 그게 저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책임을 묻는 것과 또 약간 다르게 우리에게 남겨진 책임은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나가야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 그게 민주주의의 의미와도 연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 대단히 우리가 매번 뭐 집회를 해서 뭔가를 하자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일상에서 내가 지금 이 경험과 이 생각들 이것들을 계속 이어나가는 방식들은 뭘까에 대한 고민을 요 근래 굉장히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비단 이런 거죠. 원주하는 쪽에서 우리가 계속 이런 무실동은 지금, 소양동은 지금, 그리고 이런 지역사회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얘기를 하고 그걸 고민하고 또 누군가에게 나누고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책임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이 아카데미를 통해 지키고자 했었던 그 가치들 그게 민주주의의 가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문화적 가치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각자의 삶의 방식 안에서 그걸 계속 펼쳐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런 관심 그런 행동 하나하나 그런 책임들이 하나하나 모여지는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그런 괴리를 조금 더 좁힐 수 있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아카데미 극장 얘기하다가 왜 이런 얘기까지 하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1년 동안 저희는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네네. 결국에는 아카데미 극장의 문제는 정치적인 논리의 문제도 있고 앞서 뭐 서두에 말한 어떤 자본의 논리의 문제도 있는 거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상징하고 있는 하나의 아이콘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쵸. 이 아카데미 극장 문제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파고들면은 결국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좀 나타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고민을 좀 얘기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결론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요즘 또 자주 듣는 말은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원주의 오만정이 떨어진다. 원주가 싫다. 원주 떠나고 싶다. 이런 말씀 많이 합니다. 뭐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쵸. 돌아가는 꼴을 보면은 네네. 뭐 아카데미 극장만이 문제입니까? 지금 뭐 줄줄이 지금 뭐
뭐 영상 미디어 센터도 그렇고 얼마 전에 저 굿바이 인사를 또 SNS에 올렸던데 네네. 이런 일들이 뭐 자꾸만 겹쳐서 벌어지니까 뭐 저도 그렇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이해가 가죠 당연히. 근데 뭐 일련의 과정이 또 정말 많은 상처를 주고 또 분노를 안기고 그랬습니다. 예, 자연히 냉소가 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타깃이 좀 정교해져야 된다는 생각도 들어요. 무슨 말이냐? 정확하게 타격을 해야 된다. 우리가 미워하는 대상을. 뭐냐면 따지고 보면 사실 우리가 원주의 정이 떨어졌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원주의 정이 떨어진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주시 정부의 오만정이 떨어진 거지. 그렇죠. 네. 우리 원주라는 지역의 정이 떨어진 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걸 말씀하신 분들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우리가 원주를 싫어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사실 아친연대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싸우면서 투쟁하면서 뭐 함께 이렇게 원주에 사는 사람들끼리 정도 많이 쌓았고 네네. 연대 의식도 많이 키워왔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원주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또 나오셨던 거잖아요. 다들. 그렇죠. 네. 원주에 관심이 아무것도 없으면 이게 아카데미 극장 지키려고 뭐하러 그렇게 나오셨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들 지역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그래도 아카데미 극장과 같은 어떤 문화유산을 지켜가지고 정말 뭐 우리 다양한 세대가 교류를 하는 어떤 문화 공간으로서 네네. 우리의 기억 유산 이런 걸 계속 공유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이어나갈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보존 운동에 계속 나서셨던 거잖아요. 이런 공간이 이 지역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 전제도 이 지역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맞아요. 관심과 애정이 있기 때문에 동참했다고 생각하고 사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뭐 원주 온 지 한 10년 정도 됐으니까 아카데미 극장에서 옛날 운영할 때 영화를 본 적은 없어요. 2006년에 폐관을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카데미 극장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계속 뭔가 그래도 참여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아카데미 극장을 어쨌든 보존하자고 이렇게 계속 활동을 하는 어떤 그런 활동가 분들의 어떤 열성적인 모습 이런 거에 매력을 느껴서 아 원주라는 도시는 어쨌든 이렇게 지역민들이 뭔가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가치를 많이 지키려고 하는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저도 거기에 매료돼서 좀 함께 동참을 했던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소위 말해서 외지인, 토박이가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 아카데미 극장 보조운동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저와 같은 마음에서 동참을 했을 거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관심과 애증의 어떤 방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한마디로 이를테면 뭐 이런 거죠. 적절한 예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일본 정부는 싫어하지만 일본인은 싫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본 싫다 했을 때 일본인을 싫어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본 문화를 싫어하고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네. 일본 정부를 싫어하는 거지. 싫어하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비유를 하자면 그런 네네. 거잖아요. 우리 나 일본 싫어 노제팬 뭐 이런 거 했을 때 거기에 동의한다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그런 걸 한다 했을 때 우리가 일본인들을 막 진짜 무슨 차별하고 일본 문화를 배척하고 이 얘기가 아니라 뭐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안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일본 정부를 우리가 그런 태도들을, 문제 삼는 거고 네. 싫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원주시의 어떤 정이 떨어지고 원주가 싫은 게 아니라 원주시 정부의 정이 떨어진 거고 원주시 정부가 싫은 거다. 우리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과는 다른 지금의 원주시 정부가 이끌고 있는 이런 원주와는 다른 더 나은 원주를 만들고자 우리가 또 앞으로 함께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너무나 잘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원주를 떠나지 말고 함께 하자. 이렇게 네네. 좀 간곡하게 좀 호소를 하고 싶습니다. 예. 네. 이런 순간일수록 우리가 서로를 보듬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아까는 조금 더 민주주의와 책임에 대한 생각을 했다면은 이런 얘기를 듣는 과정 속에서는 다시금 저는 새삼스럽게 공동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단순히 어떤 뭐 이 원주에 사는 시민, 뭐 그 시민의 또 다른 시민 이런 차원들을 넘어서 제가 요즘에 되게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슈아랑 같이 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낯선 분이 같이 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슈아가 좀 낯설어 하다가 내릴 때 항상 물어봐요. 누구야? 이렇게. 네. 그러면은 이게 뭔가 말을 하기가 애매한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하는 말이 이웃 사촌이야. 이웃 사촌 뭐 어디 뭐 엘리베이터를 누르시니까 몇 층 사시는 뭐 이웃 사촌이셔. 이웃 사촌 아저씨죠. 아저씨야. 이웃 사촌 할아버지야. 이렇게 하는데
그 얘기를 해주니까 약간 그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되게 그러니까 뭔가 정치가 느껴졌던.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에 좀 생경하다. 맞아요. 잘 안 네. 쓰던 말 같다 뭔가. 그러니까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왜 이게 안 쓰는 말이 됐을까 싶을 정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네. 참 우리가 그 아파트에 같은 말 그대로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참 익숙할 정도로 가깝게 지냈던 공동체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런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또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가 다시금 그 공동체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뭔가 보존을 위해 열심히 활동을 하고 함께 모여서 뭔가를 하기 위해 더 많이 모였었지만 이 이후에는 더 일상의 모임들 아니면 일상에서의 관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힘들을 더 만들어가는 과정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뭐 이미 그런 고민들을 아친연대 분들 충분히 하고 계시죠. 뭐 저희가 네네. 뭘 알겠습니까? 그 분들이 뭐 이미 더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당사자로서. 그러니까 뭐 이게 네. 필요하다기보단 우리부터라도 더 그걸 해야겠다. 그렇죠. 네. 네. 저는 뭐 이 얘기를 좀 이제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뭐 공동체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아친연대야말로 정말 지금 전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새로운 어떤 공동체의 전범이라고 해야 되나요? 모범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그런 걸 좀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도 저 새벽에 철거 중단 요구하는 반대 집회에 나갔을 때도 이제 저기 상인분들 일부 상인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야지를 놓았죠. 막 뭐 할 말 못할 말 다 합니다. 막 욕도 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막 뭐 돈 받았냐 막 하면서 막 뭐 좌파 빨갱이 막 뭐 전교조 민주조 다 나오고 심지어 신천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나는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야 이게 뭐 그게 다 한꺼번에 물릴 몇 수 있는 시간 동안 그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제가 느낀 건 정말 이 현장이란 게 정말 특이하다. 뭐냐면 정말 이 공간에 지금 내가 정말 본받고 싶은 어른들과 저렇게는 늙지 말아야지 싶은 사람이 공존하고 있는 이 현장. 참 이게 희한하다라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아친연대가 어쨌든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말 다양한 세대가 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요즘에 이런 단체가 어딨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공동체 정말 뭐 청소년부터 뭐 최연소로 따지자면 우리 뭐 슈아도 아친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네. 그리고 더 어린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정말 60년 된 아카데미의 역사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어떤 어르신 분들까지도 지금 같이 투쟁을 해왔잖아요.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정말 다양한 세대가 아카데미 극장을 매개로 해서 이런 공동체 결속을 다져왔고 끈끈한 조직력으로 계속 분투를 해왔고, 이런 조직은 사실 전국적으로도 지금 거의 없어져 가던 추세인데 아친연대가 그런 어떤 공동체의 가능성을 또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이 가능성을 말씀하신 앞으로의 어떤 우리의 뭐 과제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뭐 기대가 된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네네. 이게 희망이고 우리가 지금 아니 뭐 솔직히 말할게요. 뭐 절망하고 막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정말 네. 뭐 비관하고 절망하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네네. 저는 우리가 낙관하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계속 가능성을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아친연대가 보여준 그동안의 활동들 이런 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아카데미 관련한 활동을 통해서 새롭게 만나게 된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을 또 새로운 다양한 장소, 다양한 자리에서 또 만나 뵀을 때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평소라면은 서로 몰랐던 존재이기 때문에 인사를 전혀 안 할 사이인데 또 서로 반갑게 인사를 하기도 하고, 네. 그런 모습들이 결국엔 그런 기대를 만들어주는 하나의 좋은 예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를 뭐 어떻게 실제로 이제 이어나가 볼지는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앞으로 좀 기획을 해보도록 네네. 하고요. 슬슬 좀 마무리해보면 아카데미 극장은 철거됐습니다. 그러나 또 철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쌓아온 지혜와 역량을 살려서 또 다른 방식으로 아카데미 극장이 보존될 수 있도록 뭐 원주 아는 척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원주통신이었습니다. 함께 알면 더 좋은 원주의 생활 정보 대신 전해드립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대신 전해드립니다입니다. 네, 오늘은 원주시 대중교통과 대신 희망택시 전면 개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희망택시 제도를 전반적으로 뜯어고친다고 하는데요. 일단 희망택시가 뭔지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네. 같아요. 저희가 네. 옛날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또 다시 한번 해보죠. 네네. 이 희망택시는 대중교통이 불편한 마을에 사는 주민이 저렴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버스 승강장에서 1km 이상 떨어진 곳이 해당되는데요. 차량이 없는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6세 이하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정, 통학, 통근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이용 가능합니다. 택시 요금 중 일부만 주민이 부담하고 나머지 요금은 시에서 지원을 하는 건데요. 면 소재지로 이동할 땐 100원, 시내로 이동할 땐 1,400원을 내야 합니다. 원주에서는 2015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0원 택시가 이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렇죠. 이게 저기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뭐 전남지사 시절에 뭐 도입했다 이런 뉴스가 많이 됐기도 했었고. 뉴욕타임스가 또 2021년에 충남 서천의 100원 택시 사례를 보도하면서 신의 선물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어. 이거 대단한 아이디어다. 이런 얘기를 극찬을 날리기도 야, 했는데. 약간 이런 코멘트는 사실 뭐 와인 이런 데서나 자주 보던 뉴욕타임스가 가끔 코멘트인데요. 이렇게 오버할 때가 있어. 네. 근데 이거는 뭐 오버라기보다는 뭐 적합한 표현일 수도 있고. 네네. 실제로 농촌 대중교통의 혁명으로 꼽히기는 하니까 전국 각지로 확산이 됐고 그래서 원주에서도 희망택시란 이름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주로 이제 제가 보니까 호저면을 중심으로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가 특히 정말 교통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네. 나는 왜냐면은 거 여기가 보통은 이렇게 거기서 나와도 태장동이거든요. 근데 맞아요. 태장동도 사실 어디를 이동하거나 이럴 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저 구원성군 이 지역들의 대중교통은 고질적 문제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나마 희망택시가 좀 이렇게 그런 불편을 완화하는데 기여를 해온 게 사실이고요. 혹시 모르는 분들이 뭐 계셨다면은 이런 이제 좋은 제도가 있다는 점 한번 새삼 소개해보는 또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요새 뭐 부른 버스도 있잖아요. 저 네. 야심차게 또 도입했던 저 뭐야 수요 응답형 버스, 이 그렇죠. 부른 버스와 또 연계를 해가지고 하여간 많은 또 제도적 장치들 좀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죠. 네네.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희망택시가 이런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라는 점은 뭐 말할 것 없을 텐데 또 아쉬운 점도 있다고 합니다. 뭐 일단 한 달에 4번만 이용할 수 있고 미리 정해진 주요 거점만 운행해 목적지가 한정적인 건데요. 아쉬운 지점이죠. 한 달에 4번이면 좀 적지 않나? 주 1회밖에 이용을 못하는 건데. 그렇죠. 네. 물론 뭐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거는 좀 주 1회. 그러니까 외출을 일주일에 한 번만 그러니까 하라는 뭐장 보러 건 갈 때 한 번 타는 정도 네. 생각했습니까? 이 정도면은. 물론 뭐 극아이인 저희들은 뭐 한 주에 네. 한 번도 뭐 나갈까 말까 하는 적도 네.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거는 이제 노인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거죠. 맞아요. 오히려 노인분들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좀 바깥으로 나가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 최근에 서울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수도권에서. 네네. 그 사실은 오히려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주일에는 좀 빠듯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네, 그래서 그런지 대중교통과는 횟수, 목적지 제한을 풀기로 했습니다. 마을별 지원 금액을 정해서 한도 내에선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거점 운행을 없애 주민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운행하도록 바꾸겠다는 건데요. 대신 100원과 1,400원으로 나누었던 요금을 1,400원으로 통일한다고 합니다. 통일하는 건 뭐 이해가 됩니다. 뭐 왜냐면은 이제 목적지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멀리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다만 이제 상향 통일이 이렇게 그냥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건 좀 아쉬운 점은 있죠. 더 저렴하게는 할 수 없을까? 약간 뭐 중간 네. 지점이라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네. 100원과 1,400원 사이에서 이게 약간 1,400원으로 그냥 결정돼 버리면은 네. 조금은 좀 아쉽지 않나. 그래서 1,000원 미만 정도로 좀 떨어졌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 더 편리해진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하죠. 네네. 그래서 대중교통과는 10개 읍면동 주민과 간담회를 진행해 개편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저기 문땡 예술가 빼고는 뭘 하든 다들 이렇게 의견 청취를 합니다. 관련 부서들은 이게 사실 기본인데 이런 걸 접할 때마다 저는 이거를 의견 취합을 하네. 그래도 주민 상대로 간담회를 하네. 나 이게 신기해 이제는. 왜냐하면 안 하는 경우를 특정 이 부서가 전혀 이런 간담회를 안 하고 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공개 네네. 간담회를 다 비공개 밀실에서 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하여간 예, 이 문땡 예술가 말고는 대부분은 다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어쨌든 내년부터 더 편리하게 바뀔 예정이니까요. 필요한 분들은 희망택시 적극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은 원주시 대중교통과 대신 희망택시 전면 개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내일은 오랜만에 주비로드 시간으로 꾸며볼까 하는데 주비 씨 지금 거의 한 석 달째 지금 못 나오셨잖아요. 그 정도나 했나요? 네. 그 사이에 원주에 헤르미온느가 됐다는 소문이 있어요.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네네.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방송 한번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95회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죠. 지금까지 진행의 정재 조구인이었습니다. 모두 안녕.